안녕하십니까? 중동고 수업을 현재 내신 수업을 맡고 있고 방학 때 문학과 문법 1학년 특강 수업을 맡은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번 중동고 1학년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근데 기말고사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를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해 본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영역별 출제 정도를 보자면 문학의 전체에서 19문항 그리고 문법과 어휘가 14문항이었습니다. 비율이 문학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문학이 교과서 내 범위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지문들을 읽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읽었어도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하게 접했던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충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도 그 부분이 워낙에 긴 작품이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일이 봤던 지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약간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지문 비율이 조금 더 늘어서 전체 문학 비율을 100이라고 본다면은 교과서와 연계된 외부 지문까지 하면은 절반이 좀 넘었습니다. 외부 지문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진행을 하셨었던 의문 파트하고 그다음에 단어, 형태소 그리고 요번에 새로 이제 추가된 문법 요소까지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부분까지 따지면 아이들이 중간고사에서 한번 했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를 했었던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준비할 때 좀 부담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서답형은 문학과 문법이 곱게 출제됐는데 이 부분도 중간고사보다는 서술형 문항에서 보기 지문이 조금 더 길어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아마 내가 아는 건데 틀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간 안에 막 그 문제를 빨리 독해하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확인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 부분이 고전소설, 현대소설 모두 긴 지문형으로 출제가 돼서 사실상 모의고사 시험하고 동일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는 훨씬 더 좀 넉넉하게 문제를 풀이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내신은 50분밖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마 다 읽고 푸는 게 꼼꼼하게 풀이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수필까지 장르가 고르게 다 출제됐습니다. 자, 문법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 범위가 좀 많은 편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 방학 동안 그러면 어떤 수업을 좀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방학 동안에는 일단은 다양한 지문을 수능형으로 모의고사 그 지문 분석하듯이 그리고 모의고사를 독해하듯이 문제풀이하듯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외부 지문으로 어떤 지문을 출제하실지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전이든 현대든 그런 지문들이 새롭게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모의고사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전부 다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독해하고 읽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선지의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학은 수능형의 준비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유형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문법은 문제풀이 훈련으로 학습했던 내용을 좀 반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도 아마 문법은 여전히 누적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서도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문법은 누적을 통해서 아이들이 1학년 때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설마 그렇게 열심히 한 걸 잊어버리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0%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미 학습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과제라든가 아니면 수업 중에 확인 테스트 혹은 점검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기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예측 가능한 문제들로 준비를 좀 꼼꼼히 했다면 사실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가 좀 추가된 좀 긴 그 보기형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풀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내신 범위 안에서 준비를 할 때 학습의 내용을 좀 완벽하게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연습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답안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때문에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출제 문항수가 줄면서 약간 긴 보기형 문항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2학기 때도 제 생각엔 여전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보다 문항수가 줄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의 길이는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지문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졌고, 그리고 그 외부 지문이 없는 문법 문항 같은 경우도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보기형 문항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보기형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수능에서 보통 언어와 매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문법 문항에 보면은 그 지문형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보기형 문항이 보통 주어지는데 대부분이 그 보기형 문항, 그러니까 보기를 끼고 밑에 있는 선지 판단을 하는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아까 문학처럼 일단은 문제풀이는 보기형 문항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보기의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선지 판단을 하는 이런 패턴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수능에 있는 보기형 문항을 보기만 빼버리고 빈칸 유형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 높은 보기형 문항들을 많이 연습하면 아마 그 1학기 때 공부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반복 학습을 하면서 좀 기억을 지속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2학기 때의 이 내신을 준비할 때도 훨씬 더 좀 속도를 빨리 하면서도 문제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 공부가 그럼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중동고의 이 내신은 절반은 그냥 수능 유형입니다. 외부 지문도 그렇지만 선지 유형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2학년 올라갈 때 되면 남자는 아무타 뭐 남자라면 정시인가 하노라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수시 내신을 내려놓는 합리화를 하는데 저는 그 중동고 내신 같은 경우는 정시나 수시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 공부가 곧 내신 공부고요.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잘 보는데 수능을 못 본다? 수능을 잘 보는데 내신을 못 본다? 학교별로 내신의 유형의 차이가 있어서 물론 이게 격차가 심한 학교도 있어요. 근데 중동은 대체적으로 이 내신이 탄탄하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등수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등급 안에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모의고사도 1등급 계속 유지를 하는 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1학년 아이들이 3월하고 6월 두 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3월이나 6월 그 두 번 시험 다 아이들의 제대로 된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모의고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학 동안에 좀 여러 개의 모의고사를 과제로도 풀고 기출문제로 좀 확인도 하면서 본인의 실력의 어떤 그 수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수능 공부를 준비하면서 내신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걸 내신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내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신에 나와 있는 내가 몰랐던 고전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될까?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등학교의 이제 수능 문항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의 내신 문항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학교 유형의 문항하고는 다르게 길이가 길어지고 작품을 비교하는 문항들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개의 작품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미리 수업 시간에 언지를 두셨던 작품이지만 외부 지문이 하나 딱 끼면서 이 세 개의 작품을 갖고 비교하는 문항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신 준비하면서 외우기만 했었던 정보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와 나의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두 지문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했었던 범위 내의 정보를 물어보면 그건 아이들이 성실하면 다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역설적 표현이 있어. 그러면 역설적 표현이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었지 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지만 외부 지문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지문에서 역설적 표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모의고사 문제 풀듯이. 그런데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 역설적인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대부분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사람들마다 다 주관적으로 달라요. 어떤 친구는
얘가 되게 빨리 갔다라고만 말해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적을 막 마치 나뭇잎처럼 나뭇잎을 해치듯이 물리쳤다.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은 수능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정확하게 이 수업 시간에 제가 학습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실제 지문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적용하고 찾아보는 이런 식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수능 선지 그리고 내신 선지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학교 때는 여기 역설법이 있다 없다, 여기 비유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한 암기만으로도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양하는 학습의 방법과 지향하는 학습의 방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 암기나 아니면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냥 중학교식의 어떤 학습법은 저는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점수를 어느 때까지는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0점대 시험이 쉬울 때는 중반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좀 어려우면 80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점, 한 90점대 중반 이상의 안정된 점수가 나오긴 힘들어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이들이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제가 지향하는 학습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주관을 배제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주관을 갖고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근데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으로 보통 문제를 풀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키고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객관적인 판단 학습을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가장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제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던 게 굉장히 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요거라고 했어. 그냥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다못해 이제 뭐 어떤 문제를 틀렸으면 틀렸다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지 왜 틀렸는지 혹은 내가 맞았어도 사실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맞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태로는 학습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러니까 숙제를 내줬을 때 숙제 내준 부분을 어떻게 오답을 하고 내가 모르고 아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고 정리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이 좀 짧지만 아이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중동은 문법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해도 어떤 친구는 내신에서 다 맞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꼭 하나씩 실수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2학기 때 이제 내신이 기존에 1학기 때 진행되었었던 아마 음음과 단어, 형태적 파트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문법 요소까지가 요번에 1학기 범위였는데 2학기 때 거기에 아마 중세 문법하고 한글 맞춤법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교과서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서 추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중세 문법 같은 경우는 그 단순 암기만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의 내신 경향이 중간 기말만 보더라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달라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땐 2학기 때도 조금씩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당연히 수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수능의 언매,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와 매체 파트에 그 문법 문항식의 출제 유형이 아마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서술형도 그 보기에 뭐 빈칸 채우기라든가 아니면 보기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뭘 찾아서 서술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단순히 중세 문법에 이런 게 있어라고 단순 암기하는 건 안 되고요. 현대 문법과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현대 문법하고 중세 문법이 모두 포괄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께서도 출제를 할 때 이 두 가지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두 가지에서 뭐 비교했을 때 뭐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분명히 출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도 일단 저는 문법은 쉬운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때는 필요합니다. 기본 문제는.
근데 기본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냥 무슨 그 앞에 나와 있었던 문제 또 한 번 뒤에서 또 풀고 또 한 번 또 풀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학습의 성장, 그러니까 실력의 성장은 없는 상태로 단순 암기하는 것만 반복해서 확인해 보는 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심화형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들이 내신이나 수능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보기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문제 중심으로 과제를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숙제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학원 숙제를 자기가 받아서 풀면 진짜 1분에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선생님 문제나 5분씩 걸려서 너무 화딱지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면서 푸는 것이 단순한 문제를 몇 번씩 반복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편부터 심화편까지 아이들에게 모두 과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문제풀이 방식을 통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그 범위 자체가 원래 1학기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했던 의문 변동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한글 맞춤법을 준비를 해야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형태소가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의문 변동과 그 한글 맞춤법을 연계한 문제가 아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중세 문법과 현대 문법, 그 중에서도 중세와 현대 파트를 접목하는 부분은 아마도 의문 변동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학년 문법은 이제 공통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보통 수능에서 그 출제진들이 출제를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문법에서 그 포함을 시키는 이 파트가 공통국어예요. 왜냐하면 공통국어는 모두 다 배웠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문법은 그냥 내신만 치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능으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을 반복해도 사실 아까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수능까지 이어지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화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학습에 단순 암기로 끝나는 걸 싫어합니다. 암기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해가 없는 단순 암기는 그냥 그대로 휘발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푸는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 암기식의 학습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의문 변동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나타나는지, 어떤 환경에 뭐 그드브 다음에 뭐가 나오면 뭐가 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보통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선생님 꿀팁을 달라는 거죠. 뭐 공디바 좋아 막 그러면은 왜 공디바 좋은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외우면 그냥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그걸 갖다 접목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의 문제들이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 수능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수능은 지문 안에도 이 문법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 변동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환경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을 저는 일단은 지향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점인데, 제가 원래 올해 처음에 이제 다원에서 이제 단과 수업을 맡게 됐고요. 그 전에는 조미선 국어학원이라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팀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고질병이다 보니까 엄청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제가 테스트 결과를 보통 부모님들께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너무 경악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 애가 도대체 상태가 왜 이럴까요? 이러시는데, 제가 오늘도 회문고3들 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왔거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전교 그 1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3등 안에 들었던 친구도 제 테스트에서 70점을 간신히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원리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학습 자료들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수능형 수업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건 기출입니다. 근데 이제 기출은 사실 3학년 거를 전 무턱대고 쓰지는 않고요. 1학년 학습에 필요한 학생들이 어떤 개념어라든가 아니면 문학의 용어 같은 것을 점검하기 좋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 학교들이 갖고 있는 내신 기출문제 중에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휘문도 그렇고요. 중동도 그렇고 단대도 그러신데, 그런 학교의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3개년에 EBS에 수록되어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다빈도로 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수능에 작가 연계가 되고 있는, 이 작가 연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작품들을 고르게 넣어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아무래도 문법 시간에는 문법을 진행하고 이제 문학 시간에 문학을 진행하겠지만, 우리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과제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과제에서는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학 특강 커리큘럼을 제가 요렇게 이제 5번, 4번으로 이제 나눈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요건 학원 측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 날짜는 요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아이들하고 저는 만나는 게 좋은 인연을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연이 되면 만나게 되는 거고 또 인연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겠지만 다행히 제가 인연을 맺었던 대부분 1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은 3학년 때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아이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제 예쁜 아이들도 또 저를 향한 믿음이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는데 오늘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나중에 학원 측으로 문의를 주시면 혹은 아니면 학원 측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그 어머님들과 상담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